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노 노기환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몇 주 동안 제 소개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죠.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조한성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권시용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권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순위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팟빵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댓글이 좀 많아야 순위가 많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얼핏 들은 얘기가. 예?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위라는 게 예. 그 클릭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회수도 있는데 네. 그 댓글 수도 그게 약간 영향을 미친대요. 네, 좋아요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팟빵에서 댓글, 예? MC로 잘생겼어요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조 작가님 분발해 주세요 이런 거. 권시용 연구원 목소리가 작아요. 이런 거 이거 올려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부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고요. 오늘 소환할 친일파는 누굽니까, 조 작가님? 네, 김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우영. 네. 일단은 조금 낯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 권시용 연구원은 김우영 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나혜석. 나혜석 남편. 그렇죠. 네. 그걸로도 또 유명하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 이번 주도 나혜석과 관련된 인물로.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 했던 최린과 더불어. 네. 자, 오늘 왜 그러면 김우영입니까? 나혜석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실 것 같고. 네. 이 김우영은 일본 외무성에 소속된 네. 조선인 부영사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거물이네요. 네. 조선인 부영사가 6명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제일 우선순위 1순위로 부영사가 된 사람이고요. 네. 내선 융화,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의 융화를 상징하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선택된 인물이 김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조선인 부영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해 줄 거죠? 네. 그때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이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내선 융화의 상징인 김우영.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민족운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또 친일파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볼 수 있고요. 이 사람 인생에서 친일파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인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도와줘요. 그 친일파는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 친일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일본인들의 협력이 있다는 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김우영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우영의 프로필. 네. 간단하게 한번 좀 훑어보죠. 네. 김우영은 무관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두부 장사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넉넉한 가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 주변에 그 가문과 연관되어 있는 인맥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김우영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장사꾼으로 키우려고 처음엔 노력을 하셨다 그러는데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은 생각을 아주 일찌감치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905년도에 나가가지고 정칙영어학교라고 우리나라의 근대 지식인들이 꽤나 많이 유학 갔던 그 학교입니다. 일본에 있는. 네네. 그 학교에서 유학을 했고 여기서 이제 김성수라던가 송진우 같은 인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인연이 또 평생 가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인복이 있는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때는 나갔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돌아왔고요. 좀 있다가 그 울산의 그 굉장히 부호 김홍조라는 분이 이 사람을 공부를 계속 하도록 지원을 해줬대요. 경제적으로. 인복이 있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제 도쿄로 가서 도쿄 예비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오카야마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관립 육고등학교
입학을 해가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또 여기서부터 또 인맥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13년 일인데 도쿄 제국대학에서 법학과에 들어가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 법학과에는 떨어졌고 사학과에 들어가게 됐고요. 하필이면 또 사학과라서 좀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 여하튼 사학과에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 평생 직위이자 평생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요시노 사쿠조라고 하는 일본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시노 사쿠조. 네. 네. 이 요시노 사쿠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예. 일단 도쿄 제대에 들어가서 사학과를 다니다가 그 법학과에 이제 다닐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이 도쿄 제국대학의 정치학과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쿄 제대는 안 되겠으니까 교토로 가라. 그래서 이제 교토 제국대학의 정치 경제학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아까 요시노 사쿠조가 그럼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은데. 네. 이 요시노 사쿠조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요시노 사쿠조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열었다라고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네.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그 민본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운동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인데요. 그럼 요시노 사쿠조는 제국주의자는 아니겠네요? 이 사람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네네. 민본주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통 선거권을 주장을 하고 정당 정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열렸고 그다음에 하라 내각이 수립이 되면서 정당 정치를 막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보면 1919년 3월 1일 그 3.1운동 당시에 조선 민족의 그런 독립운동을 보면서 굉장히 조선을 동정하는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펼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원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조선의 독립보다는 조선이 그때 당시에 그 무단 통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통치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통치해가지고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조선인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벽한 식민 통치를 요구하는 그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교활한. 그렇죠. 그런 통치 방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시노 사쿠조가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를 열 때 사상적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김우영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이 요시노 사쿠조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 네. 벌써부터 이제 또 변전의 기미가 보이네요. 네, 누구를 사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당연하죠. 네. 요시노 사쿠조 하필이면 요시노 그러니까 사쿠조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네. 자, 그러면은 언제 귀국하는 거죠? 이 김우영은? 이 사람이 일단 그 18년에 도쿄 제대 그 정치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년 또 공부를 더 해요. 공부 진짜 많이 하네요. 네, 이때 제도가 2년을 추가로 공부를 하면 법률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학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미련이 되게 남았고 결국은 졸업까지 하네요. 네, 그래서 법률학과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변호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1919년 10월 달입니다. 1919년 10월에 귀국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뭐 3.1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김우영은? 김우영이 자기 회고록에 뭐 일본에서 뭐 만세 시위 같은 걸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 활동은 없죠. 네, 그 전에 이제 그 민족운동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학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강연을 한다던가 웅변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은 있는데 독립운동까지 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자기 회고록에는 3.1운동 직전에 그러니까 1918년 12월 달에 자기가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송진우라던가 최린을 만나 가지고 독립운동을 종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자기 얘기죠? 네, 이건 자기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냥 한 얘기고 확인할 수 없는 신빙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쭉 프로필을 보니까 뭐 변절했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네요.
딱히 어떤 독립투쟁의 그 기록 같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얘기가 나오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이제 경솔했네요. 네. 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변호사를 열었잖아요. 변호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이때 3.1운동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 일종의 인권 변호사 같은 역할을 그렇죠. 네. 했다. 네. 네. 그러면서 3.1운동 관련자도 변호했고 그다음 대동단 사건이라던가 그 군자금 모집 사건 같은 여러 사건들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칭인지 타칭인지 잘 확인은 안 되는데 네. 3.1운동 관련자 변호했다 그래서 만세 변호사라고 불렸대요. 만세 변호사. 일단 3.1운동 관련자를 변호했다는 건 기록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팩트인 거고. 그렇죠. 근데 만세 변호사라고 불렸다는 건 본인이 얘기한 거고. 자기 거기에 나오는 거니까 회고록에. 네. 네.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네. 네. 어찌됐건 뭐 지금으로 치면 인권 변호사 같은 그런 역할을 일정 정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한 거니까요. 네. 이것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독립운동. 근데 변호사 일이 어차피 변호를 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사건 수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료 변호했다는 얘기는 없나요? 네, 저기 자기 회고에 네. 이제 무료 변호했다. 무료 변호했다고 아.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보면 네. 기미 독립운동이 막 끝났을 무렵 그 변호사질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변호해 주었다. 물론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네, 확인은 안 되죠. 아, 그렇죠. 근데 뭐 이때 좋은 마음으로 했었다고 하면 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너무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예, 어찌됐건 인권 변호사의 역할을 일정 정도 했다. 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변호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그 일본 통치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네네. 니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하니까 순수한 사람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만세 시위를 한 것이다. 네. 뭐라고 재판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주장을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라던가 그런 공안 당국에. 네. 통치 당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자기가 사건화 돼가지고 자기도 체포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회고에서. 그런데 자기가 체포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누구를 언급하냐면 노덕술. 아닙니까? 네, 아니고요. 아, 경솔했네요. 또. 네. 네. 또 일본인입니다. 미즈노 렌타로라는 당시 정무총감이었죠. 네, 정무총감. 정무총감이 자기 뒤를 봐줘서 사건화가 되지 않고 자기가 무사히 변호사질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 질이라는 표현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 맞습니다. 김우영 본인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 질이라는 표현이 그냥 지금과는 다른 뉘앙스로 쓰였나 봐요. 네. 하여간 어찌됐건 일본인들과 많이 친했다. 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우리 조 작가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네. 이 사람은 아까도 확인했듯이 유학생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본인들과 친해졌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그 조선 총독부의 중요 간부들과도 친분을 나눌 정도로 그 일본인들과 그 교제가 있었다라는 네.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영을 얘기할 때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부인이죠. 네, 김우영의 두 번째 부인이죠. 나혜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만난 겁니까? 나혜석하고는 그 나혜석의 그 두 오빠가 있어요. 나홍석과 나경석. 네. 이 사람들하고 먼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유학 시절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졌고 나혜석이라는 존재를 아마 그 오빠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고요. 나혜석도 일본 유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만났을 것 같아요. 하여간 친구 여동생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916년 7월 달에 아마 그 나혜석이랑 처음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네. 만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19년 8월 달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 16년 이 무렵이면은 그 아직 그 부인이 살아 있을 때예요. 첫 부인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로 시작이 되지는 않다가 1916년 7월 달에 이제 나혜석이랑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해서 연애를 시작했다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첫 부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1919년 8월 달에 나혜석이 3.1운동 때문에 붙잡혔다가 그 면소 판정을 받고 석방이 되거든요. 그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인 1920년에 나혜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당시에 그 나혜석이 결혼을 허락하면서 네. 몇 가지 요구사항을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와 전처 소생의 딸을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나혜석이 정말로 사랑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죽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남자의 묘소에 내가 1년에 한 번씩 뭐 가는 걸 허락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석을 세워달라고. 아, 비석 맞아. 비석.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이런 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걸 다 들어주진 않았어요. 약속은 했지만 제가 알기로 김우영이 이제 약속은 했지만 일단 첫 번째부터 어겼습니다. 김우영이. 평생을 나혜석만을 사랑하면서 살진 않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비극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여하튼 근데 이제 나혜석하고 결혼할 적에 네. 보면 조건이 그 나혜석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나혜석은 그 결혼 미혼 상태였고 초혼이고 10살 차이였어요. 네, 초혼이고 나이 차이도 김우영이 10살 많고 그렇죠. 전처 소생 딸도 있고 그렇죠. 네. 굉장히 뭐냐면 나혜석하고 결혼할 때 김우영이 엄청 읍소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계속 만나서 조르고 졸라서 결혼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건 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달라라고 해서 그걸 다 약속받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나혜석이라는 분이 어떤 예술적인 영혼, 자유로운 영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그 파격적인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결혼 전제 조건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네, 결혼을 얘기를. 했지만 10년 뒤에 타국을 네. 맞았다. 자, 3.1운동 이후에 그러면 이제 김우영은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친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3.1운동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인권 변호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통치 기구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고 이러다가 내가 밥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친일의 길로 가게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친일로 이끄는데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유학 시절부터 친했던 네네. 뭐 일본인들. 네, 일본인들. 그리고 요시노 사쿠조 같은 사람의 그런 친일 논리, 네. 그런 논리를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친일의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친일의 계기가 만들어지면 바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친일로 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최린이 그 아베와 친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젖어들고 물들어가듯이 뭐 김우영도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어떤 행적들을 보이나요? 안동 영사관에 이제 부영사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부영사로 가는 과정이 또 재밌습니다. 그 하라 수상하고 사이토 총독이 지난 시간에 우리 아베 미스에 같은 사람하고 같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아베 그 제국의 브로커.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광수, 최남선, 최린 같은 사람들이 대상이 됐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환으로 그 19년도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조선인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으로 조선인 처우를 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 관직 중에서 가능한 관직을 조선인한테 주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게 그 하야시 곤스케라고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하야시 공사입니다. 네, 그때 당시 관동청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라 수상한테 중국 지역에 있는 영사관, 만주에 있는 영사관에 조선인을 등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제안을 딱 받아서 이제 의견을 서로 나눌 때에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반론이 있었다 그럽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뭐 조선인에게 그렇게까지. 네. 이런. 그리고 조선인은 위험하다. 조선인한테 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가 있느냐.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러고요. 만주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영사로 조선인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조선인들이 벌이고 있는 독립운동에 그렇죠. 맞아요. 이게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반이 오고 가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조선인 다수가 거주하는 지방을 관할하는 영사관에는 조선인 부영사를 두자. 라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6개 지역을 선정하는군요. 네, 봉천, 장춘, 하얼빈, 간도, 블라디보스토크와 안동. 안동이 지금의 단둥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해서 6개 영사관을 대상으로 그 조선 부영사를 네. 조선인 부영사를 파견하려고 했는데 봉천하고 안동에서만 그걸 받아들였고요. 네. 다른 4개 지역에서는 우리는 조선인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 지역에 조선인 영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단둥의 부영사로 김우영이 가게 되는 겁니까? 네. 조선 총독부에서 6명을 총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네. 김우영과 양재하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김우영은 단둥의 영사로 가는 거고요. 부영사. 네, 부영사로 네. 가는 거고 양재하는 그 봉천의 부영사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우영 회고록을 보니까 부영사로 가는 게 독립운동의 일환인 듯한 그런 변명을 했네요. 네. 예. 나는 만주에 있는 우리 결의 살림살이가 평안할 것을 늘 생각하였다. 독립운동에는 여러 방면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독립군을 길러야 하고 수백만 만주에 있는 동포의 편안한 살림살이는 독립군을 기르는데 미치지 않을 만큼 큰 문제다. 더욱 만주에 일본 세력이 튼실하여 우리 독립운동에도 많은 거리낌이 있었다. 나는 만주에 있는 동포의 살림살이 문제를 생각하여 경제적 힘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우리 독립의 터전을 만주에 두려고 일본 제국주의의 부영사로 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독립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회고한 거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쓴 회고니까. 그러니까 나는 만주에 있는 동포의 살림살이 문제를 생각해서 경제적 힘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우리 독립의 터전을 만주에 두려고 일본의 부영사로 간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네. 정말 웃기죠. 그 회고가 재밌는 회고가 많습니다. 여기. 사실 그 일본이 부영사 조선인 부영사를 만든 목적이 그때 당시에 매일신보에 보도가 돼 있어요. 봉천 안동 현에 조선인들이 다수로 사니까 그 지역에 그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융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요. 네. 조선인 인사로 하여금 정치에 실제 참여케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한 거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거 자체를 어떻게 선전을 하냐면 조선인 부영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므로써 내선 조선과 일본의 융화되는 모습을 그 만방에다가 선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 선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하에서 부영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김우영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둥 부영사로 가서 뭐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그 안동 부영사로 가가지고 장백산을 시찰한다거나 그 단둥의 청년회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안동에다가 친일단체인 조선인회를 조직해요. 네. 아니, 독립운동을 하려고 갔다면서요? 네. 네. 친일단체를 조직하는군요. 네네. 그 김우영 회고에 보면은 그 조선인회에 대해서 변명한 게 있어요. 봉천의 총영사라고 하는 그 아카스카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보민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독립운동자들을 잡아 족치고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일본 외무성에다가 보민회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누누이 말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보민회를 대신해서 우리 안동에는 조선인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경제를 살리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회고록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단 통치와 예. 그 문화 통치의 차이이기도 해요. 보민회는 좀 과격하게 폭력을 막 쓰니까 네. 조선인회 같이 좀 부드러운 단체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한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아까 얘기했던 일본인들과 교류하면서 문화 통치를 하는 데에 자기가 일조했다고 자기가 믿어요. 네. 그리고 그 문화 통치를 이끄는데 중심이 됐던 그런 일본인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펼치는 이런 부영사 활동도 그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조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문화 통치를 확장하는 데에 일조하는, 그러니까 일본 통치에 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김우영의 회고가 이제 해방 이후에 쓴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본인의 회고록에서 중요하게 네. 얘기하는 게 그 영화 밀정에서 소개됐던 황옥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김우영 같은 경우에 이 황옥 사건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회고를 했어요. 예. 황옥이 다 자기한테 얘기해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가고 조선에 들어가가지고 조선 총독부 같은 그런 건물들에다가 폭탄을 던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다고 회고를 해놨고, 그 회고 안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조선 총독부가 조만간에 크게 부서지겠구나,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회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은 어땠을까? 이 사람 보면은 나는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결애로서 제 목숨을 돌보지 않고 폭발탄을 짊어지고 외놈들을 몰래 죽이려 했다든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나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피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고록 속에서 앞뒤가 안 맞네요. 그렇죠. 안 맞아요. 앞에서는 자기가 의열단 폭탄 의거에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는 직접적인 관계를 피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진실인 거죠. 이게 진실. 예. 그러니까 웃기네요 진짜. 네네. 예? 네. 의열단을 자기가 도운 것처럼 네. 쓰다가 또 기억이 이렇게 진짜 기억이 생각났을까요 그때 잠깐? 그래갖고 이렇게. 네. 예. 의열단을 도와준 건 김우영이 아니라 그 부인 나혜석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혜석이 도와줬다는 얘기는 의열 단원들이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회고를 통해 갖고 남아 있는데, 주로 이제 나혜석이 도와준 거는 어떤 거냐면 의열단이 갖고 왔던 폭탄이라던가 짐, 그 경문이 들어있는 짐 같은 거에다가 안동 영사관이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가지고 네.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검열을 피해서. 네네네. 그리고 예. 도중에 이제 의열 단원들이 권총 같은 것들을 맡겼을 때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의열 단원이 오면 다시 돌려주고. 그걸 김우영이 알았을까요? 나혜석, 내 부인인 내 아내인 나혜석이 의열단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그 당시에 김우영이 알았을까요? 제가 다시 질문을 반사할게요.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혜석 여사 같은 경우는 진짜 당대 최고의 예술가고, 예술가가 뭐겠습니까? 이 일상의 안테나가 발달된 사람들이 예술가거든요. 감각이 좋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알면 분명히 꼰지를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나혜석은.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남편도 모르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닙니까? 네, 원정 쌤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네. 나혜석 같이 이렇게 독립심, 자의식이 강한 그런 인물이라면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남편이라고 해서 상의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하게 남편의 눈을 속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까, 근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김우영이 그 좁은 그 사택 안에서 네. 그 나혜석이 몰래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단 그 김우영 자체도 그런 황옥이라던가 이런 그 의열 단원들을 이렇게 수시로 만나는 것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와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황옥 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이제 오고 가면서 영사관 드나들면서 그리고 조선인이니까 그 사택에서 이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폭탄을 숨겨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모른 채 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나혜석이 얘기한 겁니다. 남편 김우영에게. 네.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죽어. 결혼도 지금 막 읍소해갖고 진짜 막 구애 끝에 결혼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내가 나혜석이 얘기를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김우영은 최대로 해석해서 좋게 해석해서 묵인 정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최대한 좋게 해석한 거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이제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나혜석이 완전히 비밀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우영의 회고처럼 뭐 김우영이 의열단에게 큰 도움을 준 거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황옥 사건이 불거졌을 때 조사를 받았겠죠. 이 사람도. 김우영도. 그래서 김우영이 서울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루야마라고 경무국장? 네, 경무국장을 만나게 됩니다. 경무국장의 신문을 봤는데 회고록에 의하면 아주 뭐 회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점잖게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실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의혹은 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조사로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부영사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의혹은 완전히 풀렸다. 그렇다면 김우영이 일본 국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김우영은 큰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시 말하면 협력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네. 그리고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위험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배신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네. 1927년 6월에 이제 나혜석과 함께 김우영은 유럽 여행을 가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 재밌다는 표현보다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이제 김우영이 미국에 갔을 때 칼을 맞는 일이 있었네요. 네, 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맞은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자기 회고록에는 전혀 쓰질 않았어요. 아예 자체가 언급 자체가 없습니까? 네,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써놨어요. 그래요? 네. 신한민보 1929년 1월 3일자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1928년 12월 31일에 뉴욕에 있던 동포들이 송구 영신절을 당하여 예배당에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일본 부영사 김우영이 왔다가 김용화에게 칼 맞은 일이 있었다. 예배당에 있던 김용화가 김우영을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신성한 공회석에 외놈의 사냥개를 용납할 수 없으니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우영이 속히 가지 않으므로 면도칼로 치는데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말린 까닭에 김우영은 중상을 면하였다. 일본 사냥개와 연락 있는 사람들을 뉴욕에서 축출하자는 사회 여론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장덕수의 변명은 김우영을 데리고 예배당에 갔던 것이 순전히 사교적이고 다른 의사가 없었다고 하다가 필경은 공중 앞에 나와서 사과하였다. 그러니까 김우영이 우리 교포들이 모여있는 동포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갔다가 외놈 사냥개가 왔다고 한 사람에게 칼을 맞았고 그 김우영을 데려온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나중에.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개망신을 당했네요. 그렇죠. 개망신을 당했죠. 미국에 갔다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자기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부영사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조선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부영사는 사냥개, 외놈의 사냥개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자기 인생에서 내가 칼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고인데 이거를 회고록에는 단 한 줄도 안 썼다는 거. 그러니까 회고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전두환 회고록 같네요. 이러면은 급하게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칼도 맞고 그랬는데. 이게 여행의 끝 무렵이어서 돌아오는 길이었네요.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이제 일본으로 들어왔고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데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부영사를 사직을 해요. 자, 그럼 하여튼 어찌됐건 관료는 계속 좀 이제 안 가고 네.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다시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을 했는데 네. 일본인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소를 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잡지 별공곤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란소 합병이라고 비꼬았대요. 부영사 시절을 거치면서 김우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예전에 그 만세 변호사 그런 이미지가 이미 벌써 다 깨져버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변호사 활동할 때에 일본인이랑 같이 활동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유독 뭐냐면 일본인이랑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꼼을 당하는 걸 보면 이미 그 대중들은 네. 김우영에 대해서 완전 친일적인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변호사 활동이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이제 또 친일 관료로 돌아가게 됩니다. 친일 관료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직책들을 맡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도이사관이 됐고요. 1932년부터 네. 40년까지 8년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40년에 이제 청청남도 참여관, 그다음에 산업부장을 겸직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3년에는 중촌 참의가 돼요, 이 사람이. 칙인간 대우의 징주 참의.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관직을 놓고 막 이런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관직을 놨다 다시 들어갔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조선총독부는 끝까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내선 융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잘 이용을 하네요. 네. 훈장도 많이 받았겠네요. 네, 훈장 4번이나 받았는데요. 서보장을 3번이나 받았어요. 6등, 예. 5등, 4등 서보장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그 44년에 훈 6등 당광 우길장까지 받았어요. 와, 우길장 받기는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서보장 위급의 훈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관료 생활을 평생 해도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받았다는 건 일본인들이 이 김우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는 김우영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친일 행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영. 네. 진화 사병 공적조서가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각종 전쟁에 참여했다가 병사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문하는 활동 그런 거를 할 때에 뭐 조위금을 냈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그 다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 군대 또는 가족들에 대한 후원 위로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 사상을 보급한다거나 선전하는 그런 업무에서 여러 강연을 하는 활동이 있는데 강연을 여러 차례 했고 뭐 청강자가 345명이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북돋우는 그런 그 친일 행위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총령 조선연맹 명사파견원에 소속이 돼가지고 홋카이도를 시찰을 하고 글을 남겼는데 그 글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매일신보에 이 김우영이 쓴 글이 남아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제가요? 김우영이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상농시와 소생 등이 찾아간 광산, 토목, 건설, 조선공장의 각 직장에서 일하는 반도 출신의 젊은 생업전사는 공공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네들은 우리를 고향에서 찾아간 부영같이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네들의 얼굴에는 황국 총우 산업전사로서의 철과 같이 긴장한 빛이 띄어 있었습니다. 그 작업태도, 그 시국인식, 그 작업 능률에 있어서는 평판이 잠옷 좋았습니다. 그네들에게 대한 관리 대우도 최선을 다하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내지 부인을 아내로 가진 것은 물론이요, 반도 여자로서 내지인 남편을 가진 가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는 반도인을 양자로 가진 내지인 가정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들 내선일체의 가정에는 수십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사회 각 방면에서 활약하는 유력자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조선 내에 있는 내선일체의 생활은 그 걸음이 퍽이나 뒤떨어져 있지 않은가 했습니다. 이 점에서 반도 내에 있는 내선일체 운동에 대해서는 관민 간의 반성을 요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반도여, 내지에 그것을 빨리 따르라. 이제 홋카이도 가서 거기에 사는 이제 조선인들, 네.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보고 이런 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내선일체가 잘 돼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건강해 보이고 가정도 화목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조선 안에서는 내선일체가 이 정도까지 안 되니까 우리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요, 조선 반도는 일본에 있는 내선일체의 그 수준까지 빨리 따라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일신보잖아요. 네. 조선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제 동원의 실상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왜곡한 거 아닙니까? 왜곡하고 은폐하고 오히려 미화하고 있는 거죠. 네. 야, 심하죠. 아, 네. 네.
자, 45년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49년에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네요. 네. 그다음에 49년 2월 12일 날 병으로 이제 보석이로 풀려났습니다. 네. 이때 병이 없어도 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불행히도 김우영은 진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자기 말에 의하면 왼편 발가락에 똥독이 올라서 단독균이 발 위로 올라가 살성을 썩히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쌤통이네요. 이럴 때 쓰라고 쌤통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도 처벌은 안 받고 병 보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위에 끌려갈 때, 반민특위에 끌려갈 때 3명의 그런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그때를 회고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들이 혁명투사인 채 하는 언짢은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지난 경험을 두어 마디 말하고 성경 구절까지 끌어다 말해줬다. 라고 회고를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던가 봐요. 그러니까 훈계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잡아러 온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반민특위 조사관 3사람이 자신을 이제 체포하러 오니까 그들을 훈계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반민특위의 조사관들이 혁명투사인 척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였던 거죠, 자기 눈에는. 그리고 반민특위에 이제 끌려간 다음에 투옥된 다음에 단식 투쟁을 했어요? 투옥 후 이제 밥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지인에게 이제 자기가 왜 밥을 먹지 않기로 했는지 결심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나의 믿는 바를 굳이 말하며 남은 평생을 결의의 정기를 위해서 희생하겠노라. 국회에서 반민법을 다시 고치든지 대통령께서 특별 용서를 하시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굶었던 것 같아요. 금세 단식은 끝냈던 것 같습니다. 단식. 네네. 자유한국당이 한 그 릴레이 단식 같은 9시간 공복, 8시간 공복. 네. 하여간 58년 4월에 사망하는데 자연사인가요? 네, 자연사입니다. 천수를 다 누리고. 네. 그런데 이제 김우영 회고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 김우영 회고에 그 친일파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들이 들어 있어요. 해방 후에 공산당들이 날뛰는 꼴이란 구역질이 날치경이었다. 소위 중간파라고 외치던 여운형 같은 사람은 사실로는 완전히 그 공산당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삼상회의를 좋다고 손뼉을 치고 이렇게 회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살 길, 친일파들이 살 길은 반공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전체의 그런 회고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소름 끼치네요. 그런 가운데도 한국 민주당의 일함과 국민의 눈부신 일함이 빛나서 드디어는 우리 이승만 박사를 앞세우고 공산당들을 몰아내고 50총선거를 뜻대로 이룩하여 우리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올려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단독정부 수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당시의 시대 정신은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게 전 민중의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김우영의 회고록 지금 우리 조작가 읽은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일부 세력들이 내세우는 색깔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프레임이 지금 지금까지 나경원 얘기하고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 다음 것도 충격적이에요. 김구 씨의 정치가로서의 마지막은 이북으로 넘어간 것이었다. 만일 그때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분으로서 죽을 곳을 찾아 가린다면 이북이 꼭 알맞았다. 만일 살아서 돌아왔다면 곧 국민에게 잘못을 빌고 이 대통령께 도와드리려는 착한 마음을 나타내어 대한민국을 길어 나감에 힘쓰는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뒤에 김구 씨의 행세는 퍽 흐리멍덩하였다. 김구 선생이 죽으려면 북한은 가서 죽지. 이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승만을 국부로 여기고. 그렇죠. 건국절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논리와 완전히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친일파의 논리였던 거고 살 길이 반공과 이승만 찬양에 있었다는 것도 아주 기민하게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여론을 일으켜야 자신들의 신분 세탁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영은 그 회고록의 제일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 작은 책자를 삼가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여러 지사들과 어머님 영정께 올리나이다.
이 책자를 왜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께 올립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 네. 얼마나 화나겠어요. 네. 자, 오늘 내선 융화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친일 관료 김우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조 작가님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김우영은 평생을 내선 융화의 상징으로 사실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데 많은 일본인들이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일본인들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친일하는 순간에 와게 됐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식인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칫 잘못하는 순간에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남보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지식인들은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친일 관료 김우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